앞에서 우리 김경주 선생님께서 이제 그 고고 유물로 본 그 우리 탐나와 이제 주변국과의 이제 교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문헌과 역사 문헌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고대 탐나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탐나라는 호칭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주라는 호칭이 도대체 그 연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 세 분야에 걸쳐서 우리 앞에서 이제 그 김경주 선생님이 이제 그 어떤 그 고고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탐나의 어떤 교류,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헌을 중심으로 한 역사학에서 이제 바라보는 탐나의 이제 그 교류 관련, 그리고 또 우리 탐나는 좀 특이한 개국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탐나의 개국 신화를 통해서 본 또 우리 그 탐나의 어떤 그 건국 이념, 이런 내용들까지 포괄을 해서, 그러니까 세 분야에 걸쳐서 고고학, 역사학, 그리고 신화학적인 측면으로 이 탐나 고대사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그 논고의 성격은요, 제가 무슨 새로운 어떤 학설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헌을 이렇게 발굴해서 그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그 선학들의 연구 성과,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그 학자들의 이제 그 연구 동향,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이렇게 이제 그 알려드리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아이템을 이 해상왕국 탐나라는 주제로 이제 고대사를 좀 조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분야, 탐나와 제주라는 호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개국 신화에서 바라본 탐나의 어떤 그 성격, 그다음 고고학과 역사학 쪽에서 바라보는 탐나에 대해서 조명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뭐 다 알다시피 탐나는 그 제주도의 옛 이름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탐나가 제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제주로 지금 알려지게 됐는데, 도대체 이 제주라는 말이 언제 등장하느냐? 요거를 문헌에서 이렇게 이제 좀 찾아보니까 고려사에 최초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고종 16년 1229년에 송나라 상인이 제주 표류민을 뭐 데리고 이제 고려로 돌아왔다 해서 그 표류민, 제주 표류민 관련 기록으로 고려사에 1229년 드디어 제주라는 용어가 이제 최초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제주로 파견된 고려시대 때 이제 그 지방관들이 있어요. 초기에는 거기 지금 나옵니다만은 의종이나 명종 때까지 무신집권기 탐나령 또는 탐나현령, 아니면은 또 탐나 안무사 등의 그 호칭으로 이제 제주에 이제 파견돼 들어오는데, 고종 때부터는 이제 이름이 싹 바뀌어요. 그 최자나 김구 판관이나 노여정 같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드디어 이제 탐나령, 탐나현령이 아닌 제주 부사 또는 제주 판관이라는 호칭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문헌에서 살펴본 그 제주라는 호칭은 일단 1220년 전후로, 그때 고종 때, 고려시대 고종 때 드디어 이제 제주라는 용어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이 제주라는 그러면 뜻,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은 건널제와 이제 고을주죠. 바다 건너에 있는 고을이란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는 섬인데 바다 건너에 있는 고을이라는 시각은 육지 쪽에서 바라본 용어죠. 따라서 그 제주라는 그 호칭에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오로지 그 육지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제주라는 그 지명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고려 고종 때. 우리 제주 섬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주라는 호칭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 달가운 호칭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탐나라는 우리 제주의 옛 이름에 더 애정을 쏟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주 옛 이름인 탐나, 이거는 이제 과연 예전에 어떻게 문헌에 이제 기록이 되었을까 살펴보니까 중국 사서와 이제 우리 사서들을 중심으로 예컨대 이제 가장 최초로 나오는 삼국지에는 주호라고 돼 있고, 또는 중국의 이제 수서나 당서 또는 북서 이런 데는 보면 담모라, 탐모라 또는 담나, 심지어는 이제 위서에 보면은 섬나, 우리 삼국유사에도 탕나라고 돼 있죠. 이 제주를 지칭하는 다양한 옛 이름, 이에 대해서도 아주 옛부터 많은 선학들이 그 해석을 하면서 연구 성과를 내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예컨대 그 주호나 섬나가 과연 탐나를 지칭하는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에서 이제 논의가 좀 분분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 그 호칭 부분, 탐나의 옛 이름 호칭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진위 판별 부분보다는 좀 해상왕국 탐나를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학계 몫으로 일단 넘기겠습니다. 다만 예전 이제 조선 후기 한치훈이 그 해동역사에 보면은 우리나라 방언에 섬을 섬도자 섬이라 하고, 또 나라국자, 나라를 나라라는 그 한자로 쓴데, 탐이나 섭이나 담, 세음은 모두 섬과 이제 음이 비슷하니까 탐나라는 말은 탐은 섬, 그리고 라는 나라 해서 탐나 이퀄 섬나라라는 뜻이다 라고 이제 한치훈의 이제 해동역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 제주 입장에서는, 제주민 입장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주라는 호칭보다는 오히려 섬나라라는 그 의미를 지닌 탐나라는 그 호칭이 더 이렇게 이제 애정 어린 시선을 갖고 볼 수 있게 되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일단 그 신화 쪽 부분에서 우리 이제 그 탐나의 어떤 그 성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시다시피 우리 그 제주에는 그 육지부와 다른 이제 그 개국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고려사에 이제 최초로 일단 소개되어 있는데요. 뭐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세 신인이 땅에서 솟아나왔다. 그것이 모흥혈이다. 순서는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 순이다. 그리고 이들은 활을 쏘아서 자기가 살 거주지를 정했는데 1도, 2도, 3도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 수렵 생활을 하고 이어져 갔다라는 그 개국 신화가 이렇게 이제 문헌에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뭐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있고요, 신증 동국야지 승남에도 소재하면서 이후 우리 제주의 이제 여러 읍지들 탐나지류에는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주 짤막한 문단, 이 건국신화 고려사에 나온 요 내용에서 한 3가지 주제를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종지용출, 땅에서 이제 솟아나왔다라는 그 사물라의 탄생, 제주의 이제 그 개국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물라의 탄생.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일본국, 뭐 일부 사서에는 이제 병랑국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병랑국이라고 소개된 사서는 좀 사찬 사서류가 이제 많기 때문에요. 좀 정사류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일본국으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국에서 왔다는 삼공조와의 혼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활 쏘아서 사시복지.
거주지 획정.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탐나 개국 신화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통상 신화를 해석할 때, 한 나라의 이제 건국 신화를 해석할 때는 우리 탐나만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 고조선의 건국 과정, 신라 또는 가야의 건국 과정, 로마의 건국 과정, 전 세계적으로 신화는 그 나라의 이제 탄생 배경을 얘기하는 건국 신화는 다분히 좀 신비스럽고 어떤 영험한 내용으로 개국 과정 또는 개국 시조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좀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이 비현실적인 신화와 그다음 우리가 사실로서의 어떤 역사를 조명할 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통상 보통 이렇게 접근하죠. 이제 이 비현실적인 신화를 당대 사회상을 이제 은유적으로 반영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통상 해석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이제 고조선의 탄생 과정도 환인과 환웅이라는 천신 숭배의 환웅족이 땅에 내려왔다. 청강족. 그 다음에 공이 웅녀가 돼서 환웅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제 웅녀족. 이 환웅족과 웅녀족은 곧 천손족과 곰토템 부족 간의 이제 결합이다라고 우리가 통상을 해석하죠. 그래서 탄생된 게 당군왕검입니다. 그 둘 사이에 태어난 게 당군왕검이에요. 그리고 그 당군왕검이 세운 나라가 이제 소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이렇게 조명합니다. 해서 이런 일반적인 신화 해석 적용을 우리 이제 탐나 건국 신화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이겁니다. 지신족 계열이라는 거죠. 우리 탐나의 개국 시조는 지신족 계열인데 통상 우리나라는 이제 천손족과 이제 난생설 계열의 이제 신화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는 당군이나 해모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청강, 주몽이나 박혁거세나 수로는 아래서 태어났다. 난생. 그래서 좀 우리 탐나의 개국 신화는 조금 한반도 건국 신화와는 다른 이색적인 특색을 지니는데 땅에서 솟아 나왔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겁니다. 이 섬 땅을 아주 소중하고 굳건하게 토박이들이 지켜나가겠다는 의식의 반영으로 땅에서 솟아 나왔다라는 어떤 건국 탄생 배경을 해석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아까 일본국에서 왔다는 새 공주와의 혼인 역시도 외래 세력의 유입으로 보고 그런 외래 세력의 유입과 어떤 갈등과 투쟁과 심지어는 어떤 전쟁의 과정, 충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혼인의 형태로 평화로운 모토로 이렇게 이제 접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탐나는 개벽 초기부터 폐쇄적인 지역이 아니고 개방성을 지향하는 나라였다. 그리고 또 북방계나 토착계만의 이제 세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고 해양계와의 어떤 연합 국가적 성격으로 탄생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물라와 이제 혼인을 하고서 이제 탐나국을 이제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나이 순으로 이렇게 이제 삼공주와 이제 혼인을 하게 돼요. 또 이 사물라가 거주지 획정하는 과정에서 자기 어떤 세력 권역을 이렇게 이제 확정하는데도 어떤 대립 갈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화살을 쏘아서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어떤 상호 간의 이제 공동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의식이 깔린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섬사람 내부에서 그리고 평화적으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개국 신화에 이제 함축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으로 신화 쪽에서 바라본 우리 이제 탐나국의 존재, 저 거창하게 건국 이념이라고까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일단 지신족 계열이라는 의미를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실에 우리 탐남이는 자부심을 갖자라는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공주와의 혼인은
외부 세력과 부득불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과의 평화로운 어떤 접촉을 통한 문물 섭취, 그리고 또 거주지 획정은 이렇게 어떤 대립 갈등이 아닌 공동 번영의 공동체 정신 함양. 결론은 우리 이 탐나는 건국에서부터 어떤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로 이제 출범을 한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주 중요한 그 가치를 후손에게 좀 제대로 계승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나 개국과 관련된 이제 유적지들을 이렇게 이제 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삼사석도 있고요. 원비와 이제 그 지금 화북동에 세워진 삼사석비, 이 원비는, 오른쪽에 있는 원비는 조선 후기 영조 때 김정 목사가 이제 세운 비석입니다. 탐나 유적과 관련해서 지금 모흥열, 삼성열과 이제 삼사석을 제시했지만은 하나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칠성도라는 이제 존재입니다. 탐나국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유적인데요. 소재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제주성은 조선시대 때 이제 세워진 성이고요. 그 이전에 탐나국 시대 때도 이제 고성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하는 제주성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이제 시설된 성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 성 안에 칠성도가 세워져 있었어요. 일곱 군데나. 그리고 그게 아무렇게나 세운 게 아니고 북두칠성 모양으로 세워놨습니다. 돌로 쌓은 축대입니다. 뭐 명칭은 여러 명칭으로 이제 불리는데요. 이 건립 시기를 고대 탐나국 시대, 특히 저는 삼국시대 이전에 칠성도가 수립되었다, 시설되었다라고 이제 봅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칠성도 그 설립의 주체를 그 고후일행으로 보고, 고후일행이 신라 입조 이후에 이제 세워졌다 해서 통일신라 이후에 이제 그 칠성도 수립 사실을 전하는 게 지금 현재 뭐 민족 대백과 사전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만은, 최소한 저는 삼국시대 이전 고대 탐나국 시대 때 수립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까지 그 7군데 예터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일제강점기까지도 6군데 예터가 있었고, 한 곳만, 칠성통 쪽에 있는 한 곳만 일본인들이 이제 그냥 평지화 시켜버렸다 해서, 심지어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안 되는 때까지 우리 제주 성안에는 6군데 칠성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문헌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일단 최초로 이제 등장하는 문헌이 신증 동국여제승남입니다. 물론 신증이라고 새로 증보된 내용은 1530년 중종 때지만요, 칠성도라는 내용은 신증 부분이 아니고 원래 동국여제승남에부터 이제 소개된 내용이어서, 동국여제승남이 완성된 이제 1481년 시점 이전에 우리 제주에 요 칠성도라는 존재가 이제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개인 신문에도 이제 등장합니다. 물론 조선시대 때 이제 그 뭐 백호임제, 홍천경, 청음 김상한, 신찬 이영상 목사 뭐 여러 이제 그 개인 문집에도 이제 칠성도가 등장하는데요. 이 칠성도는 그 의미를 보시면은 탐나국 시대 이래로 우리 제주에서만 확인되는 유적이라는 겁니다. 한반도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고대 때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어떤 한 영역에 북두칠성 모양의 축대를 세워놓은 사례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어요. 문헌에서도 자연물이 아닌
고대의 인공 축조물이라는 점이 우리가 칠성도를 이해할 때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신정동국여제 승람의 칠성의 용례를 제가 다 뽑아봤어요. 근데 대부분 다 자연경관을 얘기할 때 칠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칠성암이다, 뭐 칠성봉이다, 칠성산이다 해갖고요. 해서 한 15년 전쯤 되나요? 이 칠성도 유적과 관련한 그 중요성을 좀 인식한 이 선악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 선악들이 그 제주 성안에 이제 그 칠성도 유적을 그 정확한 위치를 고정하면서 좀 표석을 세우기라도 하자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정확한 고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정확한 지역에 가까운 곳에 표석을 지금 우리 제주에 지금 세워놨습니다. 3도, 4도 이렇게 이제 돼 있죠. 1926년이면 일제강점기죠. 매일신보 사진에 보면은 지금 이 26년이면 순종이 돌아가셨어요. 순종이 돌아가시니까 국장이 발생해서 제주민도 그 순장을 향해서 이제 그 북향 사배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망곡을 하고 있습니다.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요 언덕 둔덕처럼 보이는 곳이 칠성단에 모여서 망곡 행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칠성도가 어디 소재하고 있느냐? 불뚝칠성 모양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확인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살만한 자료가 두 개 있습니다. 김석익 선생이 쓴 파한록이라는 책과요. 54년에 이제 담숙의 어르신들이 쓴 증보탐라지라는 이제 책에 보면 칠성도 위치가 이렇게 조금 호칭은 달리해도 7군데가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표석들이 좀 세워져 있지만 좀 정확한 고정은 이제 차후 좀 거쳐야 될 듯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축조 시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제주시 문화대전 디지털 이런데 향토전자문화대자전에 보면 고위랭이다 7세기 중반 이후에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돼 있지만은 제가 찾아봤습니다. 문헌을 찾아봤는데 칠성도 축조의 주체가 고후다 또는 시기가 7세기 중반 이후다 어디에도 근거하는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삼국사기를 찾아보면 우리 탐나는 5세기 후반부터 이미 백제와 교류하고 있었죠. 최소한 백제와 교류 시점은 이미 사신파견의 성격을 띈 어떤 소국이긴 해도 국가 간 교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시기여서 내부의 상징적인 칠성도가 이제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먼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주장해 보는 겁니다. 저는 자 제주에서만 확인되는 주요 유적입니다. 고대 인공 축조물이죠. 그래서 이 칠성도가 갖는 이의가 크고 일제강점기까지 여터가 있었는데 너무 이게 우리가 오늘날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하다 해서 제가 좀 강조를 해봤습니다. 고고학 쪽에서 바라본 탐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앞 시간에서 김경주 선생님께서 너무 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요약한 내용들은 간략하게 그 핵심 연구 성과들만 모아서 이제 한 내용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문헌 쪽에서 바라본 이제 탐라는 일단 그 대외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삼국사기에만 이제 상당수 이제 실려 있습니다. 백제 문주왕 때부터 시작해서 신라 애장왕 때까지 상당량의 이제 그 탐라와 한반도 삼국 간의 이제 그 교류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소개되어 있고요. 중국 사서에도 이제 신당서나 당해요, 샥부왕기 같은 데 보면은 파견 사실이 있는데 일본 사서에 보시면은 좀 특이한 용례를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한 20여 차례에 걸친 이제 일본과의 사신교류 기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1680년하고 1686년하고 요 두 차례는 일본이 우리 탐나에 사신을 보내온 시기예요. 우리가 통상 사신을 파견했다라고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오히려 신라에서 또는 일본에서 사신이 우리 탐나로 이렇게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해서 탐나의 이제 그 대외 교류는 일단 문헌상에서는 5세기부터 7세기에 이르는 동안 이렇게 한반도 지역, 심지어는 일본과 당나라와의 교류 해서 뿐만 아니고 일방적인 사신 파견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사신을 파견해 올 정도의 어떤 독립국 위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한반도와 이제 교류가 5세기부터 시작해서 7세기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방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섬나라니까 당연히 해상을 통한 교류가 가능하겠고, 초기에는 아까 고고 유물을 통해서 바라본 그 고고학 쪽에서의 이제 그 교류 과정을 보면 한반도 남해안 일대라든가 아니면 서해안 일대 연안 항로를 이용한 교류가 일단 탐남인들이 숙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하지만 621년에 당나라에 우리 탐나 사신이 건너가요. 또 일본과는 20차례에 걸친 이제 사신 왕래가 있었고 파견도 있었습니다. 해서 일단 한반도 중부에서 연안 항로를 통해서 중국 산동반도로 넘어가는 대중국 항로 내지는 한반도 탐나와 일본과 직항로, 주로 축차나 남파 같은 지역이 되는데요. 직항로 개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아주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서 이런 연안 그 항로가 아닌 대중국, 대일본 항로까지도 숙지한 이 초선 7세기 전후로 한 탐나국의 이제 위상은 섬에서 이제 탄생했고, 외래 문물과의 교류 화합이라는 개국 신화 또는 개방 폐쇄성과 고립성이 아니라 개방성과 포용성을 지향하는 어떤 삶의 조건, 또 독립국으로서의 자존을 지키면서도 주변국과 어떤 평화적으로 교류하려는 입장. 그래서 이제 탐나가 이제 명실공히 해상왕국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그런 고대사를 운영하지 않았나 이제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